가장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쪼개야 된다. 그 사람이 가 있는 권력을 나눌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뭐 여러 사람,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거론됐었는데 대부분 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 국회의원이고 김부겸 전 국회의원, 전 행안부 장관을 하셨었죠. 이 두 분, 사실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두 분이 당대표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리 보는 대권 경쟁이 됐는데 이낙연 대 김부겸, 어느 분이 이길지는 대충 짐작은 하시죠? 지지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가 아니라 거의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보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친문 계열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김부겸 장관님 밑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처럼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완벽한 대권 후보로서 이제 자리 잡기 직전이긴 했지만 행안부 장관 하고 계실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지방에 가까운 노조위원장부터 해서 친문들, 이 사람들이 김부겸 당시 장관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김부겸의 스킨십은 또 아무나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죠. 근데 이낙연 총리께서 원체 이 달변가 하시다가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끌어셨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평가 속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유리한 형국에 계신 건 맞지만 김부겸 전 장관님의 그 잠재력 무시할 수 없다. 포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잠재력, 그러니까 반전의 카드는 어떤 그 조직력, 그렇죠. 아니면 스킨십에서 나올 수 있다. 조직력에서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조직력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세로는 이쯤 되면 쭉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권 초기라든가 이렇게 대선을 1년 이렇게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놔두지 않은 시점이라면 지금처럼 재밌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김부겸이 이낙연을 이겨버리면 여권은 대선 구도 대선 주자 하나를 갖다 날려버리는 거고.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 그러면 이제 김부겸을 대권 주자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2년 내내 당대표를 한다고 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김부겸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말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권이. 시장님도 끝까지 한다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 요새 출마 준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권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럴 정도의 작전이라면 무서운 작전인 거죠. 그러면 김부겸을 대권 주자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먹어버리겠다고 그러면 먹는 거죠, 대구 경북 출신인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본선 경쟁력은 사실 근데 물론 이거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천지개벽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게임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보면 이낙연 총리보다는 김부겸 전 장관님이 이 확장성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호남 출신, 강주 출신의 이낙연 총리님하고 이 TK 출신, 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김부겸 전 장관님의 확장성의 문제, 표의 확장성의 문제를 보자면 김부겸 전 장관님이 좀 더 폭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래서 3명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인물은 이쪽에도 있었으니까 이쪽 당에 있다 이제 건너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산적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대구 경북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만 하더라도 수도권 경쟁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수도권 경기도에서 군포에서 하셨죠? 3선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이 양반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러니까 수도권이 몰표가 나오긴 어렵지만 대개 한 2자리 숫자가 나오면 그래도 숫자가 나와요. 수도권에서 2자리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와요. 5% 이상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지금 그런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김부겸이라는 분도. 그러면 수도권에서 2자리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지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냥 수도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쓰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한 50% 정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낙연이 30%를 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한 지역에서 몰표를 받으면서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 20%대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거죠. 이 차원에서 보자면 왜 굳이 이낙연이가 당대표를 하려고 그럴까? 저는 지금 이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도 왜 그러면 7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를 굳이나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김부겸 전 장관이 무서운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호남이라고 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한계성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하지만 사실 그거는 언론에 얼마만큼 비춰진 양이 좀 다르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거치면서 TV에 노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타임이 되게 많았는데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또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님한테 지시면서 더더욱 그 기회를 잃으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지셨군요. 그렇죠. 대구에서 잃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완전히 노무현의 오마주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데다가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왜 대표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 지역적 한계를 다 넘어서지 못한, 조직을 다 장악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한계를, 그러니까 완전히 도장 찍고 싶은 거죠. 다음 대통령으로서의 도장을 찍고 싶은데 맞아. 그 도장을 찍는 방법이 당대표를 먹으면 전 조직을 다 먹고 당 조직을 다 접수했다라고 하는 게 확정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인지도에다가 지지도에다가 또 이미지도 좋고 당 조직까지 흡수하면 다음 대통령 이낙연 우리 뭐 총리님 큰 문제 없으면 전쟁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당만 장악하면 당에서 후보만 되면 다음 대선은 무조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낙연 참모였다면 이 길을 말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당대표랑 굉장히 리스크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당직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직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치르기 되게 어려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냥 비껴갔잖아요. 김종인한테 그렇습니다. 주면서 비껴갔. 김종인 맞습니다. 위원장한테 주면서 비껴갔잖아요. 약간 비껴갔잖아요. 차라리 비껴가려고 그러지 이거를 자기 손 그립을 주려고 그러지 않은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은 늘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당대표는 바로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한 방에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 이상 쭉 가지만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근데 이제 이 팀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거 보는 거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전제 하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다 오만한 판단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등장하면 이 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극복하고 지금 항소심에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낙연을 꺾고 이 상태에서도 이재명이 살아난다면 이재명은 거의 20%대를 치고 갈 수 있어요. 20%대를 지금 상황 자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근데 그런 희망은 헛된 희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김부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마주를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상으로는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김부겸 의원은 이슈를 만들거나 뭐 이런 캐릭터가 못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노출이 안 된 면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면이 되게 많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때도 그랬고 저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나 이슈가 없어요. 의제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네이버 인물 검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장프로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원래 김부겸 전 장관이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처음 하셨죠. 16대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여기 보면 16대 국회의원 때 어느 정당이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로 나오네요. 이 TK에서 정치하시는데 좀 적어놓으셔도 되지 않나요? 저런 건 좀 안 되는데? 저런 건 안 되는데? 지금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만드는데 뭐 지금 뭐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기자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스스로 이게 못 살려요. 이건 진짜 개인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개인 캐릭터는 계속 가도 뭐 이재명식의 이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그건 안 진짜 되죠. 순수하게 개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김부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박원순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걸 뭐 이재명 기 좋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시키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 망하는 길, 더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상으로 가지고도 최대한 이제 뭘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에 당대표 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카드일 수 있는데 어떻게든 여기 나와서 또 대권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이거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볼륨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하여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쪽 이제 뭐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뭐 이제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대선 이런 거에 기획에 관여했던 입장에서 보면 장 선배 또 가장 여러 번 하셨었죠.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당대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한 번 했어요. 비대위원장을 변동해요. 수락을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당직을 맡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게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 김성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대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큰일 하시려고 그러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직위들이 있어요. 대변인, 대변인. 네. 절대 대변인 하지 마세요. 이게 남 얘기하는 사람, 완전 남 얘기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 큰일 하시려면 대변인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 보시면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많이 알려줘도 좋잖아요. 근데 본질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여기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이 퀘스천이 남는 거예요. 외양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오고 어떤 의제를 끌고 가고 그러니까 좋은 당직을 맡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매일 자기가 대변하는 게 마치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정치 역량을 많이 깎아먹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꿀팁이다, 꿀팁.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만나는 분한테 큰 정치 하시려면 대변인 하지 마시라고. 2030 혹은 뭐 40대 초반까지도 지금 대변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기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빨리 사표 내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자, 저희가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이재명까지 왔는데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이인영 내정자입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가는 것이 논란은 더 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제목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혹은 뭐 성과를 내면 더 금상첨화할 거고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기를 바라본 제목으로 좀 나름대로 키워주겠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에 거론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제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통일부 장관이었네. 통일부 장관도 거론됐었고 국정원장도 됐고 거론됐었죠. 근데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 내정은 상당히 저는 차기 대권 구도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소위 386 운동권이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백업 그룹으로서 점점 성장해 와서 지금 권력의 거의 한 80% 이상을 장악한 거잖아요. 정점을 못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386 운동권 세력에게 직권을 허용할까? 대통령직위를 국민들이 허용할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386 비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해서 국회의원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허용을 하는데 만약 임종석, 이인영 이런 사람들 우리 지금 너무 우상호도 있고 우상호는 좀 이미지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 다음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무슨 이렇게
큰 그렇게 역할을 하기가 본인이 어려울 직접 것이다. 그거 하기는 왜냐면 인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386 세력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제 그룹이 움직여서 이제 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수는 있지만 혼자서 무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대북 문제가 많이 이제 스텝이 꼬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커버해서 왜냐면 대북 문제가 지금 그나마 국정 전반기를 이끌었던 핵심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고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복지라든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커버하면서 가는데 이거를 계속 지금 무너뜨리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데 오히려 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패했다면 지금과 같은 라인업의 인선은 절대 불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주변의 환경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비교적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거고 여전히 그 남북 문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안에 이 중차대한 사안에 가장 전면에 이인영을 내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워낙 그 386 운동권 내에서 이인영이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상호나 임종석에 비해서는.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인물 자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훨씬 더 비밀스러운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역할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반을 이인영이 닦아놓고 그 위에 이제 임종석이 이제 올라타고 이제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인물이죠. 386 운동권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이제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걸로 봐서 이인영이 이제 소위 해서 통일부 장관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꼬여 있는 남북 문제를 좀 더 풀어내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제 거기다 좀 우선 방점을 찍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대권 구도까지는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 김부겸,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좌충우돌 문재인 정부의